어머니, 아니 미경 씨. 15년이에요. 내가 당신 방 문고리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던 시간이 자그마치 5,475일이라고. 며느리가 집을 비운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의부사들. 지훈이 짐승 같은 눈빛으로 제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고 따뜻한 밥을 나눠 먹던 아들의 머릿속에 이런 추악한 괴물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며 웃고 있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15년의 위선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린 그 처절한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거실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며느리 수진이 친정으로 떠난 그 순간부터 이 집의 모든 산소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희석된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거실 소파 끝자락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그녀의 하얀 손은 마치 가벼운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떨림을 스스로에게조차 들키지 않으려 치맛자락을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거실은 지나치게 넓었고 천장은 아득히 높았습니다. 평소에는 우아하다고 생각했던 이 집의 인테리어들이 오늘따라 기괴한 조각상처럼 미경을 압박해왔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친정집으로 떠난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평소 수진이 있었다면 집안은 과일 깎는 달그락 소리, 저녁 뉴스 앵커의 단조로운 목소리, 그리고 수진의 명랑하고 생기 있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겁니다. 수진은 이 집의 환풍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싹싹한 성격으로 아들 지훈의 서늘한 기운을 중화시키고 미경의 이름 모를 불안감을 웃음으로 가려주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사흘 전 사라졌습니다. 수진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철창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미경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15년 동안 이 거대한 저택의 벽지 뒤에, 그리고 바닥재 아래에 겹겹이 쌓아 올린 위선과 비밀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흉측한 형체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재혼 15년 차. 사람들은 미경을 보며 성공한 인생의 전형이라고들 말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부유한 사업가였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미경에게 이 집은 안식처라기보다 거대한 박물관, 혹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꾸며진 쇼윈도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지훈과의 관계는 언제나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경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기에 의부사들을 그토록 반듯하게 키워낼 수 있었다고 칭송했지만, 정작 미경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 단 1초도 편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가끔 눈을 감고 15년 전 그날을 떠올립니다. 지훈을 처음 만났던 그 여름날의 습하고 끈적했던 열기를 말입니다. 남편의 재혼 상대로 소개받아 처음 이 집 대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18살의 소년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의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미경은 소년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혹은 서럽게 울며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춘기의 정점을 지나고 있던 소년은 미경을 향해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대신 짐승 같은 눈빛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들이 새로운 어머니를 탐색하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여자를 향한 원초적인 욕망, 그리고 그녀가 두르고 있는 우아함이라는 껍질. 뒤에 숨겨진 연약함을 단숨에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하고도 불쾌한 시선이었습니다. 소년의 교복 단추는 목끝까지 단정하게 채워져 있었지만 그 단정함이 오히려 기괴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아줌마라고 부를까요? 지훈이 처음 내뱉은 목소리는 변성기를 막 지나 낮고 거칠었습니다. 미경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지만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은 채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마치 너의 위선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표정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경의 가장 깊은 악몽 속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미경은 그날 밤 지훈이 건네준 물 한 잔을 기억합니다. 손이 살짝 맞닿았을 때 느껴지던 소년답지 않은 차갑고 단단한 감촉. 지훈은 물컵을 건네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집은 밤에 아주 조용해요. 작은 소리도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미경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미경을 진심을 담아 어머니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예의 바른 아들이었지만 남편이 자리를 비우고 집안에 두 사람만 남게 되면 지훈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미경의 주변을 소리 없이 마치 유령처럼 맴돌았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과일을 깎을 때면 그는 어느새 소리도 없이 뒤로 다가와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미경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뜨겁고 축축한 시선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기분을 매일같이 견뎌야 했습니다. 가끔 지훈은 미경이 자신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공포를 즐기듯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깊게 들이마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미경이 정원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을 때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2층 테라스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뜨거운 햇살 아래 땀을 흘리며 허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자 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며 미경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마치 흥미로운 영화를 보듯 지켜보았습니다. 미경이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훈은 계단을 뛰어내려와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땀이 많이 나셨네요. 샤워하셔야겠어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들로서의 걱정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끈적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나고 집안에 고요한 빗소리만이 감돌던 시간, 미경은 지독한 갈증을 느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미경은 보았습니다. 자신의 방문 앞에 멍하니 서서 문고리를 부서질 듯 쥐고 있던 지훈의 뒷모습을요. 그는 마치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자신의 파멸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이 위태로운 인내를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처럼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지훈은 문고리를 잡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문에 귀를 대고 미경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10분, 20분. 지훈은 마치 그 소리를 감상하는 예술가처럼 황홀한 표정으로 문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 모습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지훈의 방을 청소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훈이 없는 틈을 타 들어간 그의 서재에서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백과 사전들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 그 안에는 미경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손수건, 머리핀, 심지어 그녀가 쓰다 남은 향수병들이 아주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상자 밑에 깔린 일기장이었습니다. 날짜별로 미경의 일과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경 씨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향기는 평소보다 짙었다. 낮 2시 15분에 거실에서 졸다가 깨어났을 때 그녀의 눈동자는 아주 맑았다. 지훈은 아들이 아니라 15년 동안 미경을 관찰해온 스토커였습니다. 미경은 그 일기장을 덮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는 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훈이 설계한 거대한 관찰실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미경은 이 지옥 같은 긴장감이 드디어 막을 내릴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독립해서 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그의 짐승 같은 숨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훈은 예상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집요하게 이 저택에 집착했고 미경을 홀로 둘 수 없다는 핑계로 집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마치 아버지를 대신하려는 듯
남편의 서재를 차지하고 남편의 옷과 비슷한 스타일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을 처음 본 순간 미경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진은 20년 전 미경이 처음 결혼했을 때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이마, 서늘하면서도 우아한 눈매, 그리고 말을 할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지훈이 수진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은 미경의 완벽한 대체제이자 동시에 미경의 곁에 가장 합법적이고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사회적 방패였습니다. 지훈은 수진을 통해 효성 깊은 아들의 지위를 공고히 다졌고 동시에 수진의 뒤에 숨어 미경을 마음껏 관찰하고 탐닉했습니다. 수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훈이 퇴근 후 침실에서 수진을 안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반쯤 열린 문틈 너머로 보이는 거실, 그곳에서 홀로 외롭게 차를 마시는 미경의 실루엣에 가 있었다는 것을요. 지훈은 수진에게 겉으로는 지극정성이었지만 그 모든 다정함은 사실 거실에 앉아있는 미경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교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수진은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모른 채 미경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어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어제도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하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수진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미경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경은 매일 밤 그 기괴한 연극을 지켜보며 구역질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내 며느리의 남편이다. 그는 내 아들이다. 지훈과 수진, 그리고 미경. 이 세 사람의 동거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명문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미경에게 있어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훈은 수진의 앞접시에 정성껏 고기를 덜어주면서도 그의 발끝은 식탁 아래서 미경의 발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오늘 참 예쁘다며 웃어주는 그 눈빛은 실제로는 수진의 어깨 너머에 있는 미경의 가슴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수진은 그저 우리 남편 정말 다정하죠? 라며 미경의 손을 잡았고 미경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손이 오물에 닿은 듯한 불쾌감에 온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수진이가 어머니랑 참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향수도 어머니가 쓰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가끔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헷갈릴 정도라니까요. 지훈이 웃으며 내뱉은 그 말은 미경의 심장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지훈은 수진을 완벽한 미경의 복제품으로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공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2층 지훈과 수진의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지훈은 일부러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틈새로 흘러나오는 지훈의 낮은 목소리와 수진의 웃음소리. 하지만 미경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 수진을 부르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아 복도로 나왔다가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셔츠 단추가 몇 개 풀린 채로 벽에 기대어 미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지훈은 미경에게 다가와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미경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그는 미경의 입을 거칠게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이는 잠들었어요. 지금 이 집엔 당신과 나 단둘뿐이라는 소리죠. 며칠 전 수진이 친정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급히 집을 비우게 되자 집안의 모든 균형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짐을 싸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훈은 아주 정갈하게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진을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을 그가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 오라며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미경에게 있어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와 같았습니다. 수진이 없는 첫날 밤, 지훈은 약속이라도 한 듯 평소보다 훨씬 일찍 귀가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미경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온몸으로 내뿜는 기운은 평소보다 훨씬 짙고 위협적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겹겹이 쌓아올린 이 집의 도덕이라는 성벽이, 방패가 사라진 빈틈을 타서 거칠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미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따라 집이 참 조용네요. 마치 우리 단둘이 처음 이 집에 왔던 그날처럼요. 오늘 밤은 수진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줄기 소리가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회식이 있다며 늦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경은 그가 언제든 도어록을 열고 들어와 자신을 덮칠 것만 같은 공포에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스탠드 불빛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집안의 모든 사물은 숨을 죽인 채 그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미경은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밤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도어록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B-B-B.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친 채 술 기운에 약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젖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질척한 소리가 미경의 귓가를 공포로 채웠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에서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주무시고 저를 기다리셨네요. 마치 우리가 15년 전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말이죠. 그 목소리는 미경의 고막을 타고 뇌리 깊숙한 곳을 사정없이 자극했습니다. 미경은 소파에서 일어나 급히 방으로 피하려 했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굶주린 짐승처럼 더 빨랐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미경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훈에게서 풍기는 독한 위스키 냄새와 차가운 겨울바람 냄새, 그리고 억눌려왔던 남성적인 기운이 미경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이제 겨우 우리를 방해하던 그 가짜 인형이 사라졌는데. 지훈의 크고 투박한 손이 미경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질 듯 잡아챘습니다.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덮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녀의 등은 이미 차갑고 딱딱한 거실. 장식장에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젖은 구두를 신은 채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빗물과 진흙이 섞인 발자국이 흉측하게 찍혔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쇼핑백을 거실 테이블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미경의 심장을 내려쳤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15년 전 여름, 아버지랑 처음 백화점 갔을 때 어머니가 만지작거리다가 비싸서 내려놓았던 거잖아요. 아버지는 촌스럽다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그날 어머니 눈빛을 봤거든요.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몰래 가서 샀어요. 언젠가 우리 둘만 남는 이 밤이 오면 입혀드리려고. 15년을 기다린 선물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에서 꺼낸 것은 색이 바랜 낡은 붉은색 벨벳 상자였습니다. 그가 상자 뚜껑을 열자 유행이 한참 지난 하지만 단 한 번도 입지 않아 새것 냄새가 나는 붉은색 실크 슬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스 끝단에는 15년의 세월을 증명하듯 약간의 누런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경악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스치듯 보았던 그 속옷을 이 남자가 15년 동안 자신의 옷장 깊은 곳에 숨겨두고 매일 밤 꺼내보며 상상했을 그 시간을 생각하니 온몸의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선물이 아니라 15년 동안 썩어가며 숙성된 집착의 결정체였습니다. 입으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는 죽고 없잖아. 이제 우리를 방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거실을 울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부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정신 차려. 난 내 어머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가 어떻게 가족인데. 이러지 마, 제발. 미경의 애원 섞인 외침에 지훈은 픽하고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엄마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끼리 무슨 엄마 놀이냐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널 엄마로 본 적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당신도 내 시선 즐겼잖아. 내 방 앞에서 서성거릴 때마다 묘한 쾌감 느꼈잖아. 아니야. 지훈이 붉은 슬립을 집어던지고 미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경은 비명을 지르며 주방 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을 사이에 두고 숨막히는 술래잡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휴대폰에 꽂혔습니다. 112를 눌러야 한다. 누구에게든 알려야 한다. 수진이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움직임이 굶주린 표범처럼 더 빨랐습니다. 그가 식탁을 단숨에 뛰어넘어 미경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 미경의 비명과 함께 휴대폰은 허공을 날아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게 변해버린 화면처럼 미경의 마지막 희망도 부서져 내렸습니다. 전화? 누구한테? 수진이? 경찰? 꿈도 꾸지 마. 오늘 이 집 현관문은 밖에서도 못 열게 내가 이중으로 잠가뒀으니까. 창문도 다 방탄유리인 거 알지? 여기서 나갈 방법은 없어. 나를 받아들이기 전까진.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은 미경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경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팔을 핥히고 밀쳐내려 했지만 15년 동안 억눌려온 성인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은 저항하는 미경을 질질 끌고 가 거실 소파 위로 거칠게 밀어 던졌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가 미경의 몸을 삼켰지만 그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늪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은 도망치려는 미경의 양팔을 결박하고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죽이 다해져 너덜너덜해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미경의 위에 올라타 그녀를 꼼짝 못하게 한 뒤 수첩을 펼쳐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훈이 15년 동안 작성해온 광기의 기록, 관찰 일기였습니다. 2010년 6월 14일. 비옴. 미경 씨가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잤다. 잠꼬대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불렀다.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목이 너무 하얘서 참았다. 그녀가 깨기 전에 몰래 발목에 입을 맞췄다. 차가웠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미경 씨가 수진이에게 선물 받은 회색 목도리를 했다. 그 목도리는 사실 내가 백화점에서 골라준 건데 수진이는 모른다. 내 취향이 담긴 물건이 그녀의 하얀 목을 감싸고 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흥분돼서 미칠 것 같았다. 그녀의 목을 조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했다. 2023년 8월 9일. 미경 씨가 욕실에서 나올 때 문틈으로 샴푸 냄새가 났다. 라벤더 향. 그날 밤 나는 내 베개에 라벤더 오일을 한 통 다 붓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잤다. 꿈속에서 그녀는 내 것이었다. 지훈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 때마다 미경은 귀를 막고 고개를 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듣기 싫어. 제발 그만해.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또렷하게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짝사랑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사생활이, 자신의 영혼이 15년 동안 난도질당해 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자신이 안방에서 잘 때, 거실에서 차를 마실 때,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조차 이 남자의 시선은 늘 자신을 따라다니며 해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미경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희열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경의 귀를 막은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속삭였습니다. 들어. 끝까지 들어. 이게 내 사랑의 기록이야. 세상 어떤 아들이, 세상 어떤 남자가 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기억해 줄 것 같아? 남편? 그 늙은이가 너에 대해 뭘 알아? 너의 목덜미에 있는 점, 위치, 네가 잘 때 내는 숨소리의 리듬, 네가 긴장할 때 새끼손가락을 깨무는 버릇. 나만 알아.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잘 아는 건 나야. 지훈의 눈빛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돌아 있었습니다. 그는 15년 전 미경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신었던 슬리퍼의 색깔,
그녀가 처음 해줬던 찌개의 짠맛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살다가 미쳐버린 것이 아니라 애초에 괴물로 태어났으며 15년 동안 아들이라는 인간의 가면을 쓰고 가장 완벽한 사냥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훈이 미경의 블라우스 단추에 손을 대며 이제 진짜 확인해보자라고 중얼거리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훈의 등 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85인치 대형 TV가 갑자기 켜진 것입니다. 치직, 치지직 하는 기계적인 노이즈 소리가 지훈의 동작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훈과 미경이 동시에 고개를 돌려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화면 중앙에 붉은색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밝아지더니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하얀 가운을 입고 와인 잔을 든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우리 여보. 그 붉은 속옷은 좀 너무 올드하다. 어머니 취향 아닌 거 알잖아. 15년 전 물건이라 그런가? 곰팡이 냄새 안 나? 지훈은 귀신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경의 몸을 누르고 있던 힘이 풀렸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지훈이 TV를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화면 속의 수지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지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내가 정말 바보 천치라서 3년 동안 당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당신네 모자 사이에서 눈치만 본 줄 알았어. 우리 신혼여행 갔던 날 기억나? 몰디브에서 당신이 술 취해서 잠꼬대로 미경아 사랑해라고 불렀던 그날 밤 말이야. 난 그날부터 당신을 남편이 아니라 내 비참한 인생을 역전시켜줄 로또로 생각하기로 했어. 수진의 고백은 지훈의 일기장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은 신혼 초 지훈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여러 번호를 조합해보다가 미경의 생일로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미경을 몰래 찍은 수천 장의 도찰 사진들과 미경이 입던 속옷들이 지퍼백에 담겨 가득했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겠지만 가난에 지쳐있던 수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변태적인 상황을 역이용해 이 집안의 막대한 재산을 뜯어낼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의 벤자민 화분 잎사귀 뒤, 주방 환풍기 안쪽, 지훈의 서재 책장 틈새, 심지어 안방 침대 헤드보드 뒤까지. 지훈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미경의 명의로 땅을 사고 고가의 보석을 선물하며 비자금을 세탁하는 과정도 모두 수진의 손바닥 안에서 고화질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일부러 미경의 옷 스타일을 따라하고 미경이 쓰는 향수를 쓰며 지훈의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둑이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머님 병간호 때문에 친정에 간다고 했을 때 당신 눈빛 흔들리는 거 다 봤어.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랬어. 드디어 증거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지금 이 상황, 당신의 그 더러운 일기장 낭독, 어머니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던 시도까지. 내 해외 클라우드 서버 3군데에 실시간으로 백업됐어. 아, 그리고 지금 현관 밖을 좀 볼래? 반가운 손님들이 와 계시거든. 수진의 말이 끝나자마자 쿵, 쿵, 쿵 하고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확성기, 고함 소리가 섞여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지훈이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미경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기어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못 가. 너 절대 못 가. 나랑 같이 죽어. 이 짐승 같은 놈아. 미경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지훈이 발로 미경의 어깨를 걷어찼지만 미경은 놓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거실 베란다 창문이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와장창. 거대한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비바람이 거실로 들이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경찰들이 지훈을 덮쳤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난 죄 없어. 사랑한 게 죄야.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지훈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엄마, 말 좀 해봐. 내가 엄마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좋았잖아.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사랑 고백이 아닌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징그러운 오물처럼 들렸습니다. 수갑을 찬 지훈이 질질 끌려나가고 구급 대원들이 미경에게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미경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깨진 TV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수지는 이미 와인 잔을 비우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검은 화면 위에는 여전히 붉은색 녹화 표시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열린 재판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벌가 의부사들의 15년 스토킹과 폐륜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지훈의 일기장 내용과 수진이 녹화한 4K 영상들은 배심원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헛구역질을 하게 만들 만큼 엽기적이었습니다. 지훈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방청석에 앉은 미경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기다릴게, 엄마. 12년 금방이야. 나오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은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경 또한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제출한 증거 중에는 미경이 지훈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다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여 모든 재산을 수진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수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명목으로 저택과 땅, 주식까지 싹쓸이해 갔습니다. 그녀는 미경에게 단돈 10원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겨울 바람이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낮에도 빛이 들지 않는 그곳에 미경이 앉아 있습니다. 화려했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흰 머리에 보풀이 잔뜩 인 낡은 스웨터를 입은 노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으로 싸게 사온 굳은 삼각김밥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미경은 식사를 하다 말고 벽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얇은 합판 벽 너머로 옆집 부부의 싸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신이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무능한 인간아. 라는 고함 소리. 예전 같으면 상스러운 소음이라며 귀를 막았겠지만 지금 미경에게는 그 소리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그들은 사람끼리 싸우고 있으니까요. 미경은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붉은 벨벳 상자를 든 지훈이 씩 웃으며 이 좁은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꿈. 꿈에서 깨어나면 식은땀에 젖은 채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닙니다. 바로 달력입니다. 그녀의 달력에는 11년 뒤의 날짜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출소하는 날. 그가 법정에서 했던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저주처럼 귓가를 맴돕니다. 미경은 부엌칼을 베개 밑에 두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돈도 아닌 오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우아한 가면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았고 그 악마는 이제 이자를 받으러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수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집을 판 돈으로 스위스의 작은 별장을 샀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녀는 승리자일까요? 글쎄요. 그녀의 SNS에는 화려한 파티 사진이 올라오지만 그 사진 속 그녀의 눈동자는 어딘가 텅 비어 보입니다.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의 소굴에서 3년을 버틴 그녀 또한 영혼의 일부가 이미 괴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 역시 매일 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은 지훈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거실의 괴종시계는 멈췄고 화려했던 저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극이 단순히 한 미친 남자의 욕망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불편한 진실을 덮기 위해 침묵했던 미경, 돈을 위해 3년간 기만했던 수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했던 우리 사회의 시선들. 며느리가 없는 밤, 의부사들의 거친 숨소리로 시작된 이 잔혹 동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방문은 잘 잠겨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은 방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잡고 당신의 숨소리를 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